자, 이제 봄꽃, 우리 봄꽃 가득한 봄비 내리는 날 우리 인사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 끝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자, 봄비 내리는 날 우리 다들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빗소리, 밖에서 어때요? 빗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빗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빗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빗소리 들으면서 우리 저와 함께 우리 인사교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판도라의 격리 실무에서 유튜브 강의하고 있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그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시죠? 네. 자, 우리 입사부터 퇴사까지 격리 업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입사할 때는 입사 딱 하자마자 우리 뭐 하죠? 그 사람한테 면접 보러 먼저 원래는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신 다음에 이분한테 이제 채용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일하시게 됐어요. 라고 채용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입사를 딱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격리 업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래 맨 처음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데 보통 2주 안에 하게 되죠. 이거를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죠. 나오는 금액 같은 게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2주, 보통 15일 요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입사를 하셨으니까 이분이 입고 일하실 근무복이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직 시에는 급여의 계산 및 지급을 하겠죠. 이분이 일수별로 해서 뭐 몇 월 며칠, 특히 우리가 급여 계산할 때 어떤 거를 가장 기준으로 하죠? 당연히 일수를 기준을 하겠죠. 그분이 근무를 며칠을 했느냐. 그래서 급여를 사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노동부에 물어보면은 급여는 일수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수를 계산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일수를 계산한다는 거는 뭘까요? 뭐 30분의 1이면 30분의 1, 뭐 그러니까 우리가 30일을 일하게 되면은 30일, 31일을 일하게 되면 31일, 뭐 28일이면 28일, 한 달이 만약 그렇다면 요구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근무한 일수를 거기다 급여에다가 나누기 30일 곱하기 나누기 30일 곱하기 일수, 근무 일수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곳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30, 31, 28 이렇게 안 하고 다 무조건 30, 평균적인 30일로 계산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단지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요. 이게 보통은 요 내용까지는 사실은 그 취업 규칙에 명확히 어떻게 일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 월 며칠 어떻게 우리가 뭐 일수 계산을 한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이분이 중간에 입사하시거나 중간에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분 총급여 그분이 원래 받으셔야 될 총급여에서 그 달수로 나누고 뭐 30일이면 30일 달의 월수 일수죠. 뭐 28일부터 우리가 31일까지가 한 달이니까 요 월수 이 달 일수로 나누고요. 곱하기 그분이 실제로 일한 날. 뭐 8일을 일하셨으면 8일, 9일을 일하셨으면 9일. 요렇게 해서 급여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재직 시에는 뭐 1년이 지나고 그 회사에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연차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2년 플러스 1일이 지난 다음에 연차를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재직할 동안에는 연차 수당을 드리고요. 또 기타 수당을 지급하겠죠.
뭐 시간의 수당이라던가 연장이라던가 야간이라던가 그런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갑근세, 주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 여러분 어떤 격리분들은 귀찮으시다고 그걸 매달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무엇을 보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산재 쪽에서 보내주는 그걸로 보고 하시는데요. 대신에 한 가지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국민건강 고용산재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 양해해 주세요. 산재는 누가 내죠, 여러분? 산재는 사업자, 100% 사업자분이죠? 예, 맞습니다. 100% 사업자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죠? 각각 사업자 50, 그 다음에 입주자 50, 입주자란다. 사업자 50, 직원 50 이렇게 해서 딱 50%씩 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요거 두 개에서 신경 쓸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자동이체로 혹시 뭐 250원 할인되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산재는 어차피 사업자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 헷갈리시는 게 고용보험료예요. 고용보험료는 모든 우리 국민이나 건강이나 뭐 산재나 고용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로바로 그 월급에 따라서 뗄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 1년 동안 모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의 그 전년도 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세금을 내게 되죠. 뭐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는 퇴사 시에 바로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바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고용보험공단에서 각각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뭐 입주자분하고 우리 사업주분, 입주자분하고 직원분이 나오게 돼요. 직원분이 나오는데 요대로 그냥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나온 금액대로 그대로 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한 경우는 고용보험료 자체를 그냥 현재 받은 급여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그냥 곱해서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점이 발생을 하겠죠. 무슨 좋은 점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이분이 실제로 급여 원래는 작년도 걸로 하면 기준이 월 100원인데 어떤 날은 이번 해에는 월급이 올라서 110원인 경우도 있고 시간의 수당 같은 거나 기타 뭐 연차 수당 같은 거를 받아서 그달은 125원인 날도 있겠죠. 여기에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직원분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주신 100원보다 100원이 있으면 이거에 뭐 직원은 원래는 40원을 내고 우리 그 사업주는 6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월급에 따라서 50원이 될 수도 있고 6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주분은 그만큼을 빼고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60원을 사업주가 내고 직원은 40원만 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달 발생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보험 요율로 내기 때문에 이 달이 50원이 발생을 하면 그 직원분에 대해서 50원이 발생하면 사업주분도 50원을 내게 되고 만약 직원분이 60원을 내게 되면 40원을 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추후에
만약에 직원분에 대해서 신고만 정확히 했다면 만약에 마지막에 퇴사 시점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4월에 정산이 나오잖아요. 그때 더 나오든 덜 나오든 추징이 되든 환급이 되든 그 금액은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줘 보실래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링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란에 쓰시면 됩니다. 혹시 화면 꺼지셨나요? 화면 꺼지셨나요, 여러분? 안 꺼지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사업주가 내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 방식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식보다는 전 두 번째 방식이 좋은데 이 첫 번째 방식 그냥 그 이분들이 원래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준 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쭉 이분이 그냥 똑같이 여기 그냥 금액이 똑같죠. 입주자분이 똑같이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분이 퇴사하시는 경우 여기 총액 있잖아요. 원래 이분이 받은 금액 있죠. 총액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곱해서 예수를 하시거나 환급하시거나 추징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 그냥 모아놨다가 이분이 퇴사하시는 시점에서 이분이 받은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으로 원래 고용보험료 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내셨을 수 있고 덜 내셨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더 내셨으면은 돌려주고 덜 내셨으면 걷어놓고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4대 보험료, 가근세, 주민세 납부. 가근세랑 주민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여러분? 가근 주민세는 누가 내죠? 채팅창에 써주세요. 이건 누가 내죠? 맞습니다. 직원과 근로자가 내요, 여러분. 그죠? 직원과 근로자가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예수해 놨다가 100%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요 신고인데 4대 보험료도 1년에 한 번 4대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근 주민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4대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고요. 가근세, 주민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말 그대로 연말정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다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 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만 해도 된다라고 사업 우리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아마 5월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우리 세무서 직원들 다 죽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나눠서 신고하라 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근무를 잘 하시다가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련다.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뭐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멀리 떠납니다. 이러면서 막 안녕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이분에게 무엇을 받아야 되죠? 사직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계약 만료라서 나는 사직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약 만료도 사직서 쓰셔야 되나요? 안 쓰셔야 되나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계약 만료도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쓰셔야 되죠. 근데 이분은
그 근로내역서에다가 이 사직서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계약 만료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계약 만료라서 내가 사직서를 쓰면 나는 내가 사직서를 쓰게 되면 내가 이거 계약 만료해서 실업급여 계약가 만료가 아니라 실업급여 못 받을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계약 만료로 해서 쓰시고 회사 측에서 신고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 만료라고 쓰시고 그리고 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향기나는 삼님께서 급하셔가지고 계약 만료라고 쓰셨어요. 계약 만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대 보험 아까 전에 우리가 입사했을 때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했었죠. 그럼 퇴사할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격 신고, 상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상실 신고를 하는데 상실 신고를 할 때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더 내셨으면 주고 돌려주고 덜 내셨으면 더 받고 추징과 환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원래는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드리는 거죠. 우리 퇴사자 연말정산 해야 안 해요? 퇴사자도 연말정산 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우리 4대 보험도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그리고는 이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뭐를 줘야 되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맞습니다. 연차하고 퇴직금을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연차랑 근데 너무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제가 좀 몇 가지 찝어볼게요. 1년 중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1년 중에 이분이 1년 365일이 아니고 364일을 받았어요.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 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분이 1년 3개월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1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까?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랑 두 개를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차랑 퇴직금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데 1년 이후 입사자예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예요. 이분이 1년 미만으로 퇴사를 했어요. 이분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이분이 연차를 한 개도 이분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받을 수 있겠죠. 즉 이거는 무슨 얘기죠? 1년 미만자에게도 한 달 만기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분이 1년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총 몇 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1년과 1일 근무 후 이분의 연차 개수는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와 15개의 연차, 즉 1년 미만의 연차,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 이상이 딱 되었을 때 발생한 연차 15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26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러면 2년 차 때는 몇 개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 개 연차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나면
예, 맞습니다.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1년에 이 11개의 연차가 있기 때문에 2년 차에도 이 11개의 연차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년 차에 따른 1년 이상인 15, 1년 이상에도 15개, 2년 이상에도 15개, 3년부터는 모두 몇 개죠? 3년, 4년 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다들 그 우리 박사님들만 교육을 받으러 오셨나 봐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202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하셨는데 2021년 3월 15일 날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1년 3개월의 연차가 1년 3개월이 지나셨죠? 그러면 이분은 1년치와 3개월치의 연차를 받아야 한다. OX. 1년치와 3개월치의 연차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연차의 단위는 1년씩 단위예요. 1년, 1년, 1년 단위고요. 이거를 이제 착각하셔서 이걸 뭐랑 헷갈리실까요, 여러분? 퇴직금이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퇴직금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퇴직금을 여러분 어떻죠? 계속 그냥 뭐 3일이든 5일이든 이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계속 연결돼서 주잖아요. 그렇지만 연차는 어떻다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분은 1년 동안에 받은 개수와 그 이후에 1년 뭐냐 11개월 뭐 11개월 29일 막 이렇게 일했다 그래도 그 11개월 29일치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그렇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죠? 정확히 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너무 주는 사람 입장이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줄 때는 정확히 알고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후의 것은 모두 다 계산되고 연차는 1년과 다음 1년, 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수가 딱 맞아야지만 연차를 지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안 되시는 분은 글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줘야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겠죠. 아까 연차를 줬으니까 이제 퇴직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은 예전에는 어땠죠, 여러분? 네, 무조건 무슨 임금으로 계산을 했죠? 무슨 임금으로 계산했죠? 네,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평균 임금. 요즘은 평균 임금보다 뭐가 크면은 뭐로 계산하래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은 이걸로 받아야 된다는 게 혹시 제가 자꾸 글을 써갖고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글 자체가 많이 보시는 제가 곳에다 썼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분란을 일으켰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직원들한테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가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기타 업무들을 해야겠죠. 무슨 기타 업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퇴사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거 한 가지씩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14분 계시나? 그런데 빨리 한 가지씩 써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뭔지 내가 보겠어.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 자, 상실신고 무지개님이 우리 상실신고 하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빨리 다른 분들도 빨리 기타 업무 뭐 하시는지 빨리 써주세요.
퇴사자 연말정산도 맞아요. 하시죠. 퇴사자 연말정산. 우리 불청님이 퇴사자 연말정산 하신다 그랬고. 또 뭐 있으신가 보세요. 또 뭐 하세요? 음? 송별회. 저 빵 터졌어요. 송별회 하신대요. 송별회 하시겠, 송별회도 좋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링링님은 송별회, 제가 그 링링님의 송별회에서 지금 가장 웃음이 터졌네요. 예, 맞아요. 이직 확인. 실업자 같은 경우는 이직 확인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실업자, 우리 실업급여 수당 받으실 분들은 이직 확인서 해줘야겠죠? 네.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는 거 없으세요? 자, 이분들 나가실 때 또 뭐 받아야 될까요? 인수인계서 받아야겠죠? 만약에 사직서. 예, 사직서도 당연히 수령해야 되고. 그 인수인계서, 만약에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면 인수인계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계시는 또 뭐를 받아야 될까,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키, 열쇠 같은 거라던가, 뭐 비품이라던가 이런 걸 받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한테 뭐 우리 송별회가 제가 보기에는 송별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송별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뭔가 우리 저기 돈을 더 그분이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된다거나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급여가 아니고 퇴직금이라든가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늦췄다가 왜냐하면 15일 이후에 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해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보시면 퇴직자 연말정산을 안 하시고 이분이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보통의 중간정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퇴직자 연말정산에서 추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12월 거의 말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거의 환급보다 추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만약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너무 바빠서 이때 못하고 난 3월에 하련다라고 해서 3월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추징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이분한테 줄 건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퇴직금도 줬고 연차도 줬고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아유 죄송한데 당신의 추징이 많아서 우리한테 30만 원만 환급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추징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오케이 하고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분도 불편하시고 나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자에 반드시 연말정산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더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송별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로의 형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입사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여기에서 정규 계약, 무기계약직 중에 우리는 보통 어떤 거죠, 여러분? 그쵸. 우리 노예 생활을 하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보통.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은지사랑님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자, 어느 분이 이렇게 제 동생이 지금 이제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만약에 3년 여기 이곳에서 일하는데 3년이 됐어. 그런데 3년이 지날 때 나는 여기서 계약 만료로 나가서 나는 실업급여를 탈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너는 55세 미만이고 너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2년 후에는 2년 후까지 넘어서는 계약 만료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정확히 풀꽃님 말씀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이유로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걸로 못 나가는 거죠? 계약 만료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근로자의 구분을 보면 기간의 정함의 여부를 가지고 그 구분을 해요.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이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계약직은 일정한 근로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이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직인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입사를 했다면 이분이 2년이 지나도 그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55세 미만의 사람이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에서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이걸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전환하라,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많은 계약직들을 무더기로 잘라냈죠. 큰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약직은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한에 정함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니요.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알죠?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니요. 그런 겁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고요.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공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정규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처럼 대우를 안 해줘요. 상여금도 뭐 덜 주고 여러 가지 뭐 복지도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단 하나를 보호하겠죠. 내가 정규직으로 승인될 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나를 보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속상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의 근무 형태에 따른 구분. 아까는 기간에 따른 구분이었죠. 시기를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그리고 시기를 정했지만 이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거는 근무 형태를 보고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 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입니다. 여러분 좋는지 안 좋는지 볼 거예요. 자, 여기 밑에다가 근로기준법 63조라고 채팅을 좀 쳐주세요. 졸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63조라고 타이핑 쳐주세요. 자, 구분은 읽은 자, 그 다음에 감시적 단속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직 안 치신 분? 되게 우리가 역시 타이핑이 빠르니까 엄청나게 타이핑이 금세 올라갔어요. 자, 1등 하신 분은 여기 보세요. 1등 하신 분은 누가 1등 하셨나 볼까요? 누가 타이핑이 제일 빠른가 봅시다. 아, 링링님이 타이핑이 제일 빠르시네요. 그죠? 지금 저희 아들은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치는데 우리 링링님은 막 이렇게 치시겠어요. 그죠? 자, 근무 형태는 일근과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일근자는 근무 형태는 어떻게 근무하죠? 말 그대로
일근, 뭐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한다던가 이렇게 일근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분들은 격일이나 3교대 아니면 주주, 야야, 비비 이런 식으로 교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코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래서 일근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무직이나 물론 우리 그 일근직 기존 직원들이나 우리 기존 대리님이나 기존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사무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다음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은 그리고 일근자 중에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안 쓴. 맞습니다. 미화. 우리 미화 여사님들도 있고 우리 일근 기존 직원들도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경비 기전은 이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죠. 여러분, 감시적 그 대중에 경비는 감시적 근로자인가요? 단속적 근로자인가요? 감시적. 감시가 뭐예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뭐 기전은 맞습니다. 기전은 뭘까요, 여러분? 단속적 근로자죠. 단속적은 뭐예요, 여러분? 단속적의 반대가 뭘까요? 예. 단속적의 지속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고 대기 시간이 긴 사람들을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우리 기존 직원들 분들 중에 어떤 아파트들은 이분들이 엄청 빡세게 일하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대기 시간이 안 길고. 그래서 그분은 단속적 근로자인 듯한 단속적 근로자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맞아요. 그 대표자들이 이제 노는 꼴을 못 보고 이제 모두 열심히 해라 막 채찍을 휘두르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근로시간은 보통 일근자들은 주 40시간, 일일 8시간 및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5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40 플러스 12시간. 주 8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주 40시간, 일일 8시간 및 연장 근로 시간, 뭐 12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거는 누구일까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걸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거를 받아서 이렇게 모든 거에서 해당이 없고 제외가 되었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감시 단속적 승인, 어쨌든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해도 되고, 휴일에 일해도 되고, 또 뭐 일요일 날이나 이런 날 일해도 된다. 이렇게 됐죠. 수당은 일근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주유 수당이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격일 근로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격일 근로하는 직원이 한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만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하루 24시간을 일하고 다음 날은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럴 수가 없어서 낮에는 안 나오시고 낮에는 안 나오고 밤에 저녁에만 계속 나오신 거예요. 밤에만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분은 수당의 1.5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1배를 드리고 야간에만 추가로 0.5배를 해서 1.5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즉 이분은 실질적으로 휴일날 근무를 더 했다고 해서 가산 수당을 더 준다거나 뭐 이분이 더 추가로 근무를 했다거나 뭐
근무수당을 더 주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로 줘야 되고요. 만약에 휴게, 이분이 만약에 돈 대신에 휴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야간에 했을 때는 1.5배로 계산해서 더 쉬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근무를 했는데 원래 이분은 하루에 24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날도 24시간이라고 다음 날에는 더해서 막 8, 9,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추가로 근무해야 된 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그 날짜에 대해서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근무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휴일, 휴게 및 휴가. 일근자는 연차나 휴게 시간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휴게 시간을 인정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이 휴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점심 시간에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점심 시간에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좀 써주실래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받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받으시는 분 없으신가요? 거기다 안 받으시는구나. 받으시는 분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전화 근무 시간에 받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는 나중에 다 이렇게 노동부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근무 시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노동부에 진정 내면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노동부에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감시적 단속자의 경우에는요. 연차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휴게 시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약간 이분은 어때요? 대기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감시하는 업무라서 이분들 만약 도둑 들었는데 난 도둑 들었으니 뭐 물론 불나거나 도둑 들거나 그러면 우리도 막 뛰어나가겠죠. 일근직들도 뛰어나가겠지만 어떤 약간 휴게 시간 같은 게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휴게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제가 근로계약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하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평시 근무 시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이 있는 경우만 근무하는 근로자로 지속적의 반대 의미입니다. 아, 제가 여기다가 지속적이라는 걸 써놨네요. 안 쓴 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초 입사 3개월로 작성하는 경우가 뭐 불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개월은 무슨 기간이죠? 보통 무슨? 수습과 시용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습과 시용 기간의 차이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습과 시용의 차이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습 기간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시용 기간이 혹시 오늘의 선물을 드려야겠는데 시용이 뭘까요, 여러분? 시용이. 응? 시용 기간. 시험 삼아 이용 천재신데요? 시험 삼아 이용하신대요. 아, 네. 오늘 저를 엄청 아주 빵빵 터지게 해주시는데요. 아까부터. 시험 삼아 고용해 본다. 네. 수습 기간은 내가 채용한 다음에 이 사람을 3개월 동안에 수습 기간을 두는 거고요. 시용 기간이라는 걸 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시용 기간 같은 걸 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유효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맞아요. 시험 삼아 고용해 본다. 시용. 네. 그렇게 해서 고용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신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보통의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하는 건 수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근로계약을 쓰기 전에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다 그냥 수습기간을 두죠. 근로계약서를 벌써 다 쓰죠. 기간을 두고. 자, 그래서 최초 입사 3개월로 작성을 하고요. 보통 이 다음에는 9개월로 하고 잘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잘했다. 그러면 재계약 시는 보통 1년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 기간은 위수탁 계약 만료 시에 맞추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가 근로 그 위탁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입사를 2021년 뭐 3월 1일 날 입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쓰셨어요. 2021년 4, 5, 6이죠. 6월 아니 5월 30일까지겠네요. 그죠?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 4, 5 맞죠? 3, 4, 5 여기 이렇게 해서 수습 기간을 쓰시고 이분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2021년 두 번째 근로계약을 쓰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다음에 우리는 재계약이 될 거야. 소장님이 확신을 하셔서 2022년 5월 30일까지로 9개월이니까 며칠이죠? 9개월이면 잠깐만요. 여러분 9개월이면 며칠이에요? 6월 1일부터 9개월. 7, 8, 9, 10, 11, 12. 2월 28일 맞아요? 그러면 2월 28일로 쓰신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2월 28일로 여러분 쓰셨어요. 이러면 이분은 실질적으로는 위탁 근데 안타깝게도 까미까미 아까비 재계약이 안 됐어요. 여기가 위탁이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 이분이 주장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주장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너희 여기 현장에 떠났다 해도 나는 위탁사와 계약을 한 거지 이 현장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다른 곳에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아유 그래 위탁계약 끝났네.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 이제 이 현장이 끝났으니까 그만둬야지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야 봐라 나는 위탁사랑 계약을 했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2월 28일까지 나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네가 여기가 31일 날 끝났다고 해서 나를 잘라낼 순 없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자는 2021년 6월 21일부터 며칠까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며칠까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이버 프린스님께서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설명할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더 쉬우신가요? 예, 제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제 질의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아, 네. 그리고 자, 이 근로계약서 아까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네. 제가 좀 빨리 이게 내용이 많으면 제가 막 마음이 급해져요. 저는 항상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 프린스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아마 이게 가능하다고 전화가 오신 건지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연락이 오신 건지 제가 좀 확인을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자, 2시에 잠깐 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간으로 한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로 해서 딱 기간을 정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종을 또 명확히 정해야 돼요. 이분이 뭐 관리직인지 기술직인지 경비직인지 미화직인지 정하시고요. 여기 시용기간. 최초 입사자만 적용을 하고 계속 근로자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전에 제가 시용 뜻에 얘기했죠. 혹은 수습기간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점심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휴게 시간이, 그리고 요거는 일반 근로자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를 또 꼭 기재를 해야 될까요?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 말고 뭐를 꼭 기재를 해야 될까요? 저녁 시간. 네, 저녁 시간도 기재를 하셔야죠. 퇴근 시간. 네, 퇴근 시간도 물론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야간 휴게 시간. 맞습니다. 아, 저 오늘 완전히 우리 불청님 때문에 많이 터지네요. 퇴근 시간도 만약에 당연히 기대해야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과 휴게 시간을 기재를 하시고 휴게 시간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야간 휴게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주간에도 혹시 휴게를 한다면 휴게 시간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간 가산 수당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이거 기재해줘야 돼요? 안 기재해줘야 돼요? 당연히 기재를 해주죠. 왜 기재를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야간 가산 수당을 여기다가 재수당, 기본급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라고 할까요? 뭐에 미달되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럴까요?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본급은 많이 줘요. 근데 야간 가산 수당은 그에 비해서 조금 줘요. 최저임금에 그러면 미달돼요, 안 돼요? 350만 원을 주는데 그거를 다 몽땅 식대나 야간 가산 수당 같은 데에다가 때려 넣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별로 금액을 안 넣어요. 야간 가산 수당도 덜 줘요. 20 몇만 원, 27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되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노동부에 가서 나는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저임금 미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아니고 돼요. 여러분. 물론 뭐 그분이 휴게 시간이 엄청 많아서 야간 시간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은 그 노동부에서는 주간 이분 일근 기본급에 대해서도 보지만 야간에 대해서도 그분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여를 엄청 많이 주고 혹은 식대를 막 넣어가지고 많이 월급을 주면서 그런 나머지 뭐 야간 가산 수당이라던가 그런 걸 지키지 않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 단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야간 가산 수당과 야간 가산 시간 명시 모두 하시고요. 그리고 급여하고 우리 그 급여 대장과 그다음에 우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평균 일금의 31분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법보다 우선이 된 게 뭐죠?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8조 임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임금은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임금을 매월 며칠 날 명확히 기재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어, 지금 풀꽃님 비디오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까지 지금 풀꽃님이 모르시고 비디오가 지금 나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지급 일자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시고요. 지급 방법은 은행이체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예산, 그리고 급여 명세서는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 우리 사이버 프린스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 잠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오세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 각종 수당을 제외한 건 아니고요. 제수당은 기본급 안에 여러분 급여 안에요. 제수당은 포함됩니다. 급여 안에 제수당 포함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